제 분석이 틀렸으면 바람이 큰데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동맹과 비용 분담과 경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국을 향해 이렇게 물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들어올 거야. 그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보다는 미국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 또 지역이 미국과 북한입니다. 물론 지금은 동아시아 연구원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연구 비중이 더 많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미국과 북한이다. 그럼 당연히 그 미북 관계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연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근데 독특하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미국에 대한 연구 비중이 좀 많아집니다. 보통은 제가 북한과 미국이 비중이 북한 6, 뭐 한 7, 미국이 3, 4 정도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었으니까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사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자체, 행정부 자체 또 혹은 트럼프 개인을 이해하는데 연구자로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투명하죠.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의 공식 문서도 나오고 또 미국의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이라든지 뭐 청문회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워낙 독특하고 또 트럼프가 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제정치 측면에서 현재 이 상황은 국제정치 연구자들에게는 진검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간에 우리가 있었던 세계 질서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모습이고 그런데 이 변화의 방향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일정 수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제정치 연구자들 입장에서 과연 누구의 분석이 더 맞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확인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저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고민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간 등장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세계 질서를 마구 흔들고 있고 특히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100일 지난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관세를 얘기하죠. 사실 미국을 계속 보는 연구자 입장인데 저도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조변석계하죠. 얘기해놨다가 또 금세 뒤집고 어떤 일관성을 찾기도 어렵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뭘 도대체 목표로 하고 최종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게 같이 다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위비 분담이죠. 비용 분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증가되고 어떻게 보면 주된 책임, 방위의 각자 책임은 동맹국이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두겠다. 제 전에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꽤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까지 좀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갖고 있는 큰 질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데 이 세계 질서가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도대체 뭘 기저로 하고 뭘 근간으로 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해석을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현재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세계의 그들의 전략 기조와 인식, 흔히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소한 6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다양한 문건을 통해서 연구 자료를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말 극과 극에서 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그 측면, 그것이 트럼프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관세, 방위 분담, 그것이 하나의 연합,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이 되는 근거는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와 연설, 또 스티브 미란이 쓴 글들입니다. 스티브 미란이 누구냐 하면은 현재 백악관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경제학자고, 그리고 2024년 11월에 이 보고서를 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영어로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고 돼 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 무역 체제 재구축을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쪽을 하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본 보고서인데, 저는 이것을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연계된 가장 핵심적인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경제 안보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분석이 있고 국내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스티브 미란이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그 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게 이 연설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역대 정부와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주로 대통령의 정책 홍보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치적 그런 거로 다 백악관 홈페이지가 꽉 차 있는데, 독특하게 스티브 미란이 허드슨에서 했던 연설에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백악관 트럼프 입장에서도 스티브 미란이 한 얘기에 상당히 동의가 되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 4월 7일 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자비로운 패권국은 아니다. 영어로 benign hegem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비로운 패권국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미국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공공재를 제공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에서 스티브 미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인식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을 시작하면 방금 말씀드린 과연 미국이 자비로운 패권국이냐 아니냐부터 학계에서 논쟁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관세라든지 기축 통화 문제라든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학의 지배적인 이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오늘 비판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트럼프가 하는 발언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하는 발언이나 전략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는데 2기 들어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최근 몇 달 사이 시도하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국내외에서 연구자들과 종종 만나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늘 얘기하는 건 비슷합니다. 비판의 목소리, 평가의 목소리는 거의 없이 그냥 이해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에 관심 있고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스티브 미란이 한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 얘기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동영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자비로운 패권국으로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거 스티브 미란의 얘기인데 자비로운 패권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있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미국이 안보 우산 또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제공해서 전체적인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했다. 경제와 안보의 두 가지 공공재를 미국이 제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예를 드는데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거래할 때 신뢰할 수 있고 또 유동성과 한정성이 있는 통화, 달러를 얘기하거든요.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통화는 서로 간에 거래가 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줬기 때문에 브라질과 중국 같은 국가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또 안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런 것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간에 미국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왔다. 세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희생을 했고 또 금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민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 미국의 부담이 과중됐다. 달러가 기축통화 기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통화의 왜곡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과 중국도 서로 무역을 하는데 달러로 무역을 하니까 수요가 근데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흐름이 왜곡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 모델이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지속될 경우에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절하돼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여전히 강달러로 남아 있고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달러와 함께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까지 합쳐져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가 초래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 계층이 황폐화되고 달러가 비싸면 미국 물건을 만들어도 그 가격 자체가 비싸지니까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미국민은 과도한 세금에 노출됐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가로서의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기존의 이론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스티브 미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주장이고 인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국가가 통화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강달러를 유지했다. 이걸 통해 무역 장벽을 유지했다. 가장 핵심적인 지적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죠. 스티브 미란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것은 트럼프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것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인식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자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스티브 미란이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타국이 미국과 안보의 공공재를 활용해서 무임승차를 했다는 건데요. 이제 무임승차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트럼프의 첫 100일 동안 그런 이유로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국방과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서 미국이 보다 공정한 위치에 있도록 노력을 했다. 트럼프의 업적을 지적하는 얘기고요. 또 무너진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유리한 무역 조건을 구축하기, 관세 부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환율 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환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거죠. 근데 미국의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1대1 양자 회담을 통해서
이 규칙을 새로 만들겠다. 지금 말하라고 협약이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데 100년 국채를 만들어서 무이자를 내지 않는 국채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무역 적자 폭을 감소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 학자 한 명을 만났는데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치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충분히 편의점으로 쓰면 당했죠.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이게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상호 관세가 아니죠. 일방적인 관세죠. 뭐 우리가 그만큼의 미국의 관세를 하고 있지 않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입니다.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해서 중요하다. 트럼프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트럼프와 스티브 미란의 기본적인 생각은 관세가 결국 부과당한 수출 국가가 지불하게 된다. 이거 비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면은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 관세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류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 이들의 표현과 생각은 결국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 한국에서 그걸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외에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미국 시장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미국을 향해 수출하는 그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은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내에 생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와 거래하면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비판. 그리고 또 이들의 주장은 관세는 감세와 재정 적자 축소에 기여한다. 특히 상호 관세를 활용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불공정한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덤핑, 보조금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벽을 더 낮추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관세의 효용성입니다. 세 번째,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만의 어젠다는 아니죠.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제조업 부활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이든이 바라보는 미국의 문제 또 세계 질서의 문제는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다시금 복원이 되면 미국이 그 힘을 갖고 그 자본을 갖고 또 중산층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다시금 세계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쇠락한 공업 지역의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고 제조업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일정 수준 보호무역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걸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게 하고 그게 바이든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비슷한 그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만 바이든은 이쪽에 당근을 줘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고 강화시킨다면 트럼프는 채찍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해갖고 관세를 안 내려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졌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는 정점 대비 3분의 1 정도 감소했고 세계 제조업의 생산 비중도 40% 정도 감소됐다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그 많은 것들을 제조하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장비도 포함됐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마스크 갖고 많이 어려움했을 때 그 마스크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장비를 말씀드리는데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이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데 미국이 적으로 보는 중국에게 그것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 산업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큰 방향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경제와 안보는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패권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패권국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간에 알고 있던 역사적 사례나 이론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듯한 정책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겠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분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가 미국이 주도로 제공해야 세계는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고 세계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 의미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으로 남아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기 위해 세계 안보 및 무역 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기축 통화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트럼프는 아주 명백하게 미국이 기축 통화 제공국으로 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가 달러가 아니라 뭐 위엔화가 됐던 그들의 거래 통화를 바꾸면 그거 다 관세 매기고 제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기축 통화 국가로 미국이 남겠다. 그렇지만 공정한 체계를 통해서 비용을 분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특히 국가 안보와 고려돼서 이런 경제적인 관세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국가도 비슷합니다만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한미 간의 2+2 이제 관세로 해서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이 안보를 분리하는 게 맞죠.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결합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방위 분담은 빼놓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가장 기저에 깔려서 이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분명히 관세와 이런 비용 분담,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가 서로 결합되고 있다. 요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떴습니다. 떴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질 여부가 돼 있고 왈츠 국가안보부 장관은 경질됐죠. 마크 루비오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존재감이 보이진 않고 트럼프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각에서의 존재감이 덜하죠. 그런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존재감이 보입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감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의 경험을 보면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스캇 베센트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스캇 베센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는 국가안보 고려와 연동해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통화정책, 양자 무역협정, 안보협정, 가치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러면서 각각의 그룹은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고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조건도 제시할 것이다. 명백히 이런 관세 그리고 안보의 문제, 비용 분담의 문제, 방위비 문제를 두 가지를 연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란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미란 보고서에 보면 무역과 안보 판단 기준이라 해서 뭐 한 열 몇 개가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반은 기존 경제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 수출품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그 국가의 관세 부담이나 비용 분담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한 반이고 근데 나머지 반은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당 국가가 주요 국제 분쟁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편을 드는가. 이런 것도 판단의 기준에 넣겠다는 거죠. 해당 국가가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노력을 지지하는가 혹은 방해하는가. 그건 굉장히 안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와 같이 결합해서 하겠다.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문제, 또 이 방위 분담 문제가 현재 별개로 가겠다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것은 다시 결합돼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드슨에서 스티브 미란이 얘기한 게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 분담을 얘기하는데요. 중요해서 말씀을 5개 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를 보복 없이 수용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여한다고 거기에 보복 관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에 기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하고 미국 제품 구매를 확대해라. 세 번째가 안보 쪽입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해라. 그리고 국방비를 더 많이 분담해라.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자국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제외하는 거다. 다섯 번째, 미국 재무부에 직접 분담금을 납부해라. 거듭 말씀드리는데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5가지. 이거는 관세 장벽과 안보 공약을 결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티브 미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타국이 대중국 정책을 현재처럼 유지하여 미국의 높은 관세를 수용하기로 선택해도 손해는 아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높은 관세를 낸다면 미국에 세수를 제공하고 동시에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고 동맹국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견제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관세를 때리겠다. 관세뿐만 아니라 그 특정 국가의 안보 책임, 안보 방위 공약 그거 자체도 축소 또는 철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엘브리지 콜비의 안보 국방 전략, 중국 견제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3월 말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과 통합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엘브리지 콜비가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준 위협, 그리고 기준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은 초점을 맞출 것이고 동맹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미란의 보고서 또 미란의 발언,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뭘 대비해야 되냐. 제 분석이 틀렸으면 바람이 큰데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동맹과 비용 분담과 경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현재까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사실은 몇 군데 안 되죠. 그중에 핵심 국가인 한국을 향해 이렇게 물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국 견제에 어느 수준으로 들어올 거야. 그 수준에 따라서 경제, 관세에 대한 문제, 방위비 분담의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간에 제가 보고 분석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아까 말씀드린 잠정 국방전략 지침,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들, 스티브 미란의 발언들, 베센트 재무장관의 얘기들 합치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우린 중국 견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 그럼 미국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니네 관세 내고 더 이상 한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이전같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엘브리지 콜비의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아주 핵심적인 중국 견제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놓여 있는 국가다라는 것이 저서에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콜비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미국 국익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보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핵심은 중국 견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